매달 제때 계좌로 꽂히는 500만 원 덕분에 강남 사모님들 모이는 교회에서 어깨 좀 펴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줄 착각하셨나 본데 절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머니 입에 오르내릴 냄새나는 거지인가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이 완벽한 가정을 깨기 싫어서 이혼 못할 줄 아셨어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어디 한번 손가락이나 빨아보세요. 어머니 품에서 재롱이나 떠는 저 귀한 아들내미가 다음 달 고급 영양제나 사드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종업원이 마지막 요리인 구절판을 상에 올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로 나갔다. 이윽고 드르륵 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이 닫혔다. 달칵 가벼운 문단속 소리가 나자 서울 마포구의 이 최고급 한정식집 홀에서 들려오던 왁자지껄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상 한가운데 놓인 신선로에서는 보글보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장숙 여사는 노숟가락을 집어들어 국물을 두어 번 휘젓기만 할 뿐 그릇에 덜지는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탁탁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지아야. 나는 새우를 까던 손을 멈추고 냅킨을 뽑아 손을 닦은 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우리 대준이 다음 달에 날 잡을 거다. 이 조장숙 여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상 위에 깔린 수십 개의 반찬 접시를 넘어 내 얼굴에 꽂혔다. 사돈댁에서 집을 해온다는데 우리 쪽에서도 당연히 예단을 번듯하게 해야지. 너도 이 집맛 며느리 노릇한 지 벌써 3년째잖니? 대준이 결혼식 예단은 내가 스폰서 좀 해라. 많이도 필요 없고 한 5천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예물하고 옷 맞출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시동생 김대준은 고개 한번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 액정만 빠르게 문질러댔다.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지는 게임 효과음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내 남편 김대우는 방금 입에 떡갈비를 구겨 넣던 참이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씹던 턱을 멈칫하더니 이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마치 그 떡갈비가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상 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둔 캔버스백 지퍼를 열고 낡은 신문지로 세 겹이나 꼼꼼하게 싼 뒤 비닐봉지 2개로 꽁꽁 묶어둔 밀폐 용기를 꺼냈다. 신문지 가장자리는 이미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져 있었다. 비닐을 풀고 뚜껑을 열었다. 알싸하게 푹 익은 김치 냄새가 순식간에 룸 안으로 확 퍼져나갔다. 친정 부모님이 어제 시골에서 갓 보내주신 김치예요. 나는 공용 젓가락을 들어 배추김치 한 조각을 조장숙 여사 앞 앞접시에 내려놓았다. 두 분이 직접 배추 농사지어서 담그신 겁니다. 어머니, 맛 좀 보세요. 반쯤 감겨있던 조장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마치 무슨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상체를 뒤로 확 젖히더니 즉각 손가락으로 코를 틀어막았다. 치워. 빨리 안 치워. 그녀의 목소리가 새카맣게 갈라졌다.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얼굴 앞에서 요란하게 부채질을 해댔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너 지금 이 최고급 식당에서 이딴 걸 꺼내놓고 제정신이니? 방금 담근 새 김치라 배추랑 고춧가루밖에 안 들어가. 당장 치우라니까. 조장숙 여사가 상을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옆에 있던 물잔에서 물이 몇 방울 튀어올랐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밀폐 용기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어휴, 촌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보내온 물건에서도 어쩜 이렇게 구질구질한 냄새가 진동을 한대. 지아야, 내 부모 같은 그 냄새나는 거지 근성은 앞으로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우리 집안 채면 깎아먹는 것도 유분수지. 밭에서 캐낸 이런 썩은 잎사귀나 주워 먹고 사니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거 아니겠니? 그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대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쥐어짰다. 형수님, 빨리 뚜껑 닫아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밥을 못 먹겠네. 나는 비싼 파운데이션을 잔뜩 쳐바른 조장숙 여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대준을 흘끗 보았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이 멈춘 곳은 대우였다. 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주 능숙하게 달래는 척하지만 미세한 짜증이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지아야, 얼른 집어넣어.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다 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시골에서 온 게 위생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해.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면 그냥 네 하고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기를 쓰고 달려들어. 그는 아예 그 밀폐 용기 쪽으로 손을 뻗어 자기가 뚜껑을 닫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해서 천천히 뚜껑을 닫아 꾹 눌렀다. 다시 비닐봉지를 씌우고 신문지를 한 겹 한 겹 싸서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손끝에 가방 안쪽에 들어있던 빳빳한 종이 파일이 닿았다. 나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지난 3년 동안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우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떡갈비 기름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불쑥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너 지금 뭘 웃어? 조장숙 여사가 미간을 팍 구겼다. 어른이 타이르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나는 가방 지퍼를 열고 그 파일을 쑥 뽑아 들었다. 파일은 허공에서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 조장숙 여사의 면상을 정통으로 강타한 뒤 그녀의 앞접시 위로 나동그라졌다. 옆에 있던 간장 종지가 뒤집히면서 그녀가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의 시커먼 간장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윤지야 너 미쳤어. 조장숙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블라우스에 묻은 간장을 허둥지둥 닦아냈다. 대우도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귀청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지아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들을 본체만체하고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곧바로 단축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고 스피커폰 모드에서 은행 VIP 전담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아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즉시 내 명의로 된 끝자리 0394 번호 가족카드 정지시켜주세요. 나는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매달 5일, 계좌번호 773-12-88990으로 자동이체되는 500만 원도 해지해 주시고요. 네,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내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너 미쳤어. 그거 엄마가 평소에 쓰는 카드잖아. 나는 몸을 들어 그를 피했다. 상담원이 전화를 끊고 통화 종료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한 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쪽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나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집어들어 팔에 걸쳤다. 그 5천만 원짜리 예단, 그 잘나고 체면 차리기 좋아하는 당신들 집안에서 알아서들 모아봐. 그리고 그 파일 안에 든 서류, 도장 찍어서 우리 회사로 보내고. 나는 미닫이 문을 열어젖혔다. 등 뒤에서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조장숙 여사가 상위에 떨어진 파일을 집어들고 겉장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를 확인하더니 숨이 넘어갈 듯 헉하는 소리를 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대우가 너 같은 거랑 이혼하면 더 좋은 여자 못 만날 줄 알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 깔린 두툼한 카페트 위로 구두 굽소리를 올리며 그 발작 같은 악다구니를 등 뒤로 가볍게 넘겨버렸다. 마포에서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돌아오는 데는 40분이 걸렸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이 고급 아파트는 전세금만 15억 원에 달했다. 3년 전 결혼할 때 대우의 부모는 예식장 예약금조차 내기 싫어 요리조리 피했었다. 이 15억 원짜리 전세금은 내가 IT 기업에서 8년 동안 디렉터로 일하며 모은 돈과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마련한 내 피 같은 돈이었다. 주차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현관문 앞에 서서 문에 달린 까만색 도어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손가락을 뻗어 액정을 터치하자 번호판에 불이 들어왔다. 지난 3년간 사용했던 비밀번호,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곧바로 현관문 안쪽 설정 패널의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비 소리가 난 뒤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6자리를 새로 입력했다. 이어서 별표 버튼을 눌러 등록을 마쳤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의 옷을 짐 싸듯 챙기지도 않았고 욕실에서 그의 세면도구를 치우지도 않았다.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가 얼음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끝자리 0394 번호의 가족카드는 확실하게 거래 정지 상태로 바뀌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이 카드에서 빠져나간 모든 결제 내역, 청담동 피부과, 현대백화점 에르메스 실적 채우기, 심지어 대준이가 어쩌다 클럽 가서 긁어댄 술값까지. 그 하나하나의 숫자들은 전부 내가 야근하고 밤새워가며 갈아 넣은 피땀이었다. 벽시계 바늘이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도어락 번호 누르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1초 정도의 정적.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유문박에서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울렸다. 이어서 훨씬 다급하게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대우는 자신이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는지 세 번째로 다시 시도했다. 세 번째 오류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아주 여유롭게 현관 쪽으로 걸어가 월패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분노와 술기운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대우의 얼굴이 액정에 나타났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폼으로 들고 다니는 그 잘난 서류 가방을 쥔 손으로 카메라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윤지아. 문 열어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질책이 묻어 있었다. 너 지금 무슨 똥고집을 부리는 거야? 비밀번호를 바꾸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안 열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려서 피곤해 죽겠는데 너랑 이런 유치한 소꿉장난이나 할 시간 없다고. 나는 화면 속 익숙한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득 소름 돋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댁으로 가. 나는 마이크에 대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말했다. 이 아파트 전세금에 당신 돈은 단돈 1원도 안 들어갔어. 당신은 여기 서 있을 자격 없어. 너 진짜 미쳤어. 대우의 목소리가 당장 8옥타브는 튀어올랐다. 그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나 내 남편이야. 남편을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 김치 가지고 몇 마디 했다고 이 난리를 쳐? 내가 이럴 수 있어? 당장 문 열어. 이혼 서류 다 읽었으면 도장이나 찍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가 손을 뻗어 통화를 끊으려 하자 대우도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발을 들어 올려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육중한 방화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벽까지 희미하게 덜덜 떨리는 듯 했다. 윤지야, 이 미친 여자야. 당장 기어 나와. 내까짓 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문 안 열어. 나는 그 광기 어린 몸부림을 보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남편과 별거 및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집 문 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부수며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아파트의 상세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당장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현관을 떠나지 않았다. 화면 앞에 꼿꼿이 선 채 그가 문밖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발길질을 해대는 꼴을, 그리고 주변 이웃집 문들이 슬며시 열렸다가 황급히 닫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복도 CCTV 화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재빠르게 다가가 아직도 문을 걷어차고 있는 대우의 양팔을 좌우에서 낚아챘다. 대우가 거칠게 반항하며 고개를 돌리다가 경찰을 발견하는 순간 그 오만방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선생님,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안에 계신 분이 주거침입 및 난동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대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애썼다. 아, 아닙니다. 경찰관님. 여기 우리 집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제 아내고요.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경찰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이 집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바깥의 경찰관을 향해 말했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집은 제 개인 자금으로 얻은 전셋집이고 세대주도 저 혼자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저는 저 남자가 제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우가 고개를 획쳐들고 카메라를 쏘아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지독한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를 뿌득뿌득 깔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지만 경찰관들의 엄중한 시선 앞에서는 끝내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구겨진 양복마이를 대충 툭툭 털어 정리하고 바닥에 뒹굴어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 가방을 주워들었다. 카메라를 향해 도끼 품은 눈총을 한 번 쏘아붙이고는 꼬리를 내린 패잔병처럼 경찰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복도는 다시 죽은 듯한 정막을 되찾았다. 나는 월패드 전원을 끄고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가장 차가운 쪽으로 돌려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눈가엔 붉어진 기색조차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주 주말 나는 텅 빈 회사에 출근해 인수합병 건과 관련된 데이터 검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오로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에 올려둔 개인용 스마트폰이 갑자기 지잉하고 울렸다. 액정 화면에 몹시 익숙한 이름이 깜빡거렸다. 조장숙. 며칠 동안 대우는 회유와 협박을 오가는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수십 통이나 쏟아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조장숙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통화 녹음 버튼을 켠 뒤 전화를 받았다. 윤지야, 날카로운 표독스러운 괴성이 단숨에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고막이 찢어질 듯 따가웠다. 너 도대체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그 카드 정지 풀어. 당장.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 조 여사님. 그 카드, 제 명의로 된 카드입니다만. 내가 내 시어머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카드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녀의 목소리에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섞여 들어갔다. 뒷목이라도 잡은 모양이었다. 너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청담동 피부과야. 방금 리프팅 시술 다 받고 데스크에서 결제하려는데 그 싹수 없는 데스크 기집애가 카드가 정지됐다는 거야. 바로 옆에 K그룹 회장 사모님도 보고 계셨어. 내 체면을 이렇게 똥칠을 해. 성형외과 데스크 앞에서 시술 직후라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 쓸모도 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쥔 채 분통을 터뜨리는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꼴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졌다. 창피하신 줄 아시면 본인 귀한 아들 카드로 결제하시죠. 나는 모니터 화면의 데이터 표를 응시하며 대꾸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도 받잖아요. 우리 대우 그 쥐꼬리만 한돈으로 어림이나 있어. 너도 걔 외제차 할부금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조장숙 여사는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는지 흠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금세 더 악독한 말투로 돌변했다. 이 배은망덕하고 교양 없는 기집애야?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굽힐 줄 알아? 나중에 눈물 콧물 쏙 빼며 대우한테 매달릴 때 내가 너 어떻게 밟아주나 두고 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박았다. 통화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고 나는 그 파일을 바탕화면에 만들어둔 증거자료 폴더 안으로 드래그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우의 메시지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채팅방을 열었다. 지아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인들 앞에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나 이번 달 월급 방금 들어왔는데 자동차 할부금 150만 원 내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엄마 평소에 드시던 툭불 한우랑 홍삼은 끊으면 안 되잖아. 거기다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나 당장 그만한 현금 융통할 데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빌게.
최소한 이번 달 목인 500만 원은 먼저 보내줘. 대준이 결혼식 예단 문제는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잖아. 나는 자동차 할부금 150만 원이라는 텍스트를 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허세 부린답시고 기어코 뽑아버린 그 외제차 선수금은 내가 대줬고 할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세후 300만 원짜리 월급에서 할부금 떼고 개인 용돈 쓰고 나면 번듯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주제에 지난 3년 동안 시댁 식구들 입고 먹고 쓰는 모든 비용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그 500만 원에 철저히 기생하고 있었다. 나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이 찌질한 채팅 내역을 전부 캡처한 다음 압축해서 나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오후 3시 나는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두툼하게 철해진 금융거래 내역서를 내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윤 디렉터님. 이게 지난 3년간 고객님 계좌에서 시댁 쪽으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 명세입니다. 박 변호사가 빽빽하게 그어진 붉은색 밑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매월 고정적으로 송금된 생활비 외에도 시어머니 피부과 및 의료비, 시동생 대학 등록금, 심지어 시댁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전부 디렉터님의 메인 계좌에서 다이렉트로 결제되었습니다. 반면 남편분이 공동생활비에 기여한 비율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그 인간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쫓겨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시럽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차고 넘칩니다. 전세금 15억의 자금 출처도 매우 투명합니다. 디렉터님의 특유재산과 개인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남편은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안경을 추올렸다. 하지만 남편 측 생각은 영 다른 모양이더군요. 방금 저희 로펌 쪽으로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용 증명이요? 그렇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처를 넘기며 직업적인 조소가 섞인 말투로 말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서면을 보면 남편이 비록 경제적 기여는 없으나 혼인 기간 3년 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으므로 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 15억 원 중 절반인 7억 5천만 원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요. 나는 그 네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난 3년간 밥 처먹고 나면 식기세척기에 그릇 하나 넣는 법 없이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워 롤이나 하던 그 인간의 널찍한 등짝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헛소리에는 대응하실 가치도 없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었다. 반 소장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 재산 포기 및 알몸 퇴출은 기본이고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시댁 식구들의 친정 부모 모욕을 사유로 막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탁한 미세먼지 낀 하늘을 바라보며 잔에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닥까지 쭉 빨아들였다. 씁쓸한 원두의 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머릿속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명확해졌다. 당장 소장 접수하시죠. 그 잘난 외제차 바퀴짝 하나도 못 건지게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액정이 번쩍 빛났다. 대우가 보낸 카톡이었다. 윤지야,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몰아세우지 마. 너 진짜 내가 3년 동안 셔터맨 노릇만 한 줄 알아? 소송 걸려면 걸어봐.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자. 그 전세금 15억, 내 지분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엎어두고 빈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냈다. 박 변호사님, 나는 맞은편에 앉은 그를 응시했다. 가사노동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뭔가 들이밀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김대우 그 인간을 잘 아는데 집에서 간장 종지가 엎어져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죠? 박 변호사는 다른 서류 봉투를 열어 컬러로 인쇄된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방금 상대 측 변호사가 보충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입니다. 나는 시선을 내렸다. 첫 번째 사진,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대우가 다이슨 청소기를 쥐고 거실 러그 위에 서 있는 뒷모습. 두 번째 사진,
그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용 수세미를 들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 2개를 양손에 든 채 엘리베이터 거울에 대고 찍은 셀카였다. 그 사진들을 노려보자니 위장에서 생리적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 사진들 촬영 일자 좀 보시죠에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사진 우측 하단에 찍힌 날짜를 톡톡 쳤다. 첫 번째 사진은 작년 10월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병원 진료차 올라오셨을 때 장인 장모 앞에서 점수 좀 따겠다고 10분 동안 청소기 돌리던 날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재작년 설날 조장숙 여사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고스톱 칠 때 그 인간이 과일 접시 몇 개 씻던 날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사진은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찍은 셀카를 집어들었다. 이날 게임에서 희귀 아이템 뽑고 기분 째진다고 밑에 편의점에 캔맥주 사러 가면서 김에 쓰레기 봉투 2개 들고 내려간 게 전부입니다. 고작 이거랍니까? 네, 이게 전부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안경을 추어 올렸다. 상대방은 이런 조작된 일상의 파편들을 긁어 모아서 비록 경제적 수입은 적지만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따뜻한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3장짜리 진술서까지 첨부했는데 디렉터님이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 집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다느니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아내의 히스테리를 전부 인내로 품어주었다느니 하는 눈물겨운 소설을 써놨더군요. 나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내 웃음소리가 꽤나 이질적으로 울렸다. 박 변호사님, 나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전자계약서 몇 장을 띄웠다. 지난 3년간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고정적으로 이체한 급여 내역입니다. 이건 청소업체에서 발행한 3년치 현금 영수증 내역이고요. 이 다잇은 청소기 구매 영수증 보세요. 제 명의 신용카드로 긁었습니다. 심지어 저 사진에서 입고 있는 실내복 쪼가리조차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사다 준 겁니다. 나는 태블릿 PC를 박 변호사 쪽으로 밀었다. 정서적 위안이요? 저한테 지난 3년간 김대우 인간의 게임 접속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은 풀타임 접속. 이 데이터는 저희 회사 개발팀 지인한테 부탁해서 싹 다 추출해 둔 겁니다. 그 인간이 절 위해 켜둔 건 따뜻한 거실 조명이 아니라 듀얼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블릿 화면의 데이터를 매섭게 훑어내리더니 두 눈에 강렬한 만족감을 번뜩였다. 그는 펜을 꺼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갈겨쓰기 시작했다. 윤 디렉터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무장을 맞춰두셨군요. 조정기일 열리면 이 자료들 그 인간 면상에 한 장 한 장 쳐박아 주실 수 있겠죠. 나는 박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잘난 주둥이에서 다신 헛소리 한마디 못 나오게 짓밟아 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닫으며 수첩을 덮었다. 3일 뒤, 퇴근 시간. 나는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2층으로 막 들어섰을 때 대각선 뒤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대우가 5걸음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평소에 짝배 입고 다니던 맞춤 정장은 온데간데 없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니트 쪼가리에 아우터를 대충 걸친 꼬락선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칼의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내가 사준 그 외제차는 멀지 않은 주차 구역에 처박혀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한 듯 차체 위로 뽀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씩씩거리는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너 진짜 법원에 소장 접수했냐?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말했다. 텅 빈 지하 주차장에 그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빈몸으로 나가라고? 거기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 이야, 윤지아. 너 사람 피 말려주길 작정이야? 나는 아무 대꾸 없이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코트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측면의 음성 녹음 단축키를 눌렀다. 말 좀 해봐. 내 침묵에 더욱 이성을 잃은 그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왔다.
그 15억짜리 전세금, 그래, 내 돈으로 한 거 맞아.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 결혼한 이상 그건 공동 재산이라고. 너 지금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 엄마랑 나보고 당장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야? 당신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꽂히는 세후 300만 원 있잖아. 나는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팩트를 짚어주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 국밥 사 먹기엔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돈 같은데? 300만 원으로 대체 뭘 하라고. 그가 허공에 대고 손을 거칠게 휘저었다. 자동차 할부금만 150만 원이야. 거기다 엄마 약값의 생활비, 대준이 결혼 자금은 또 어쩌고. 내가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는 바람에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 사모님들한테 비웃음 당할까 봐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셔. 어제 집에서 얼마나 서럽게 우셨는지 내가 알기나 해? 그쪽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나는 그날 한정식 집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윤지야, 대우의 눈 밑으로 시뻘건 핏발이 섰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는 갑자기 누그러진 말투로 구역질 나는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화가 덜 풀렸다는 거 알아? 김치일은 우리 엄마가 실수하신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지? 너도 이만큼 난리쳤으면 화 풀렸을 거 아니야. 소송 취하하고 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해줘. 그럼 돈줄 끄는 건 없던 일로 쳐줄게. 대준이 예단비도 더 이상 강요 안 할 테니까 그 5천만 원은 우리가 알아서 구해보든지 할게. 이 정도면 됐잖아. 나는 너무나도 당당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그저 홧김에 투정을 부리는 줄 알고 있었다. 자기가 아주 조금만 고개를 숙여주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늘 그랬듯이 감지덕지하며 양손으로 카드를 바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대우야, 나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부름에 타협의 여지를 발견한 듯 그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몸을 앞으로 쓱 들이밀었다. 똑똑히 들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건 홧김에 화풀이 하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뿌리째 뽑아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기 위해서지. 당신, 그리고 당신의 그 거머리 같은 집구석, 구역질나고 역겨워. 대우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대감은 서서히 경악으로 물들었고 이내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이빨 사이로 그 말들을 짓씹어 뱉어내더니 벼락같이 손을 뻗어 내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한 번 갔다 온 늙은 여자를 나 말고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겠다면 나도 오늘.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등 뒤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손마엔의 목소리엔 단 한 올의 감정적 동요도 묻어나지 않았다. 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히려 소나귀의 힘을 더 꽉 쥐었다. 목이 콱 조여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무전기를 든 채 젠걸음으로 뛰어나왔다. 저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보안 요원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대우는 화들짝 놀라며 불에 댄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놓았다. 그는 허둥지둥 두어 걸음 뒷걸음질을 치며 달려오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 디렉터님, 괜찮으십니까? 앞장서서 달려온 보안팀장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서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우를 노려보았다. 전 괜찮습니다. 은하는 구겨진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금 주차장에서 저한테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우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다. 나 내 남편이야. 머지않아 남이 될 겁니다. 은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팀장님,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만약 반항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보안팀장이 싸늘하게 얼굴을 굳히며 밖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선생님, 당장 퇴거해 주십시오. 불응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는 덩치 큰 보안 요원들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빨을 뿌득 갈더니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한 채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래. 윤지야, 어디 두고 보자. 법정에서 만나. 내가 그 15억을 어떻게 다 꿀꺽 삼키나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는 획 돌아서서 그 외제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차 문을 열고 부서질 듯 쾅 닫았다.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토해냈고 타이어가 바닥과 마찰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차는 마치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듯 주차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나는 코너 너머로 사라지는 후미등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을 중지하고 저장한 뒤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추가되었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안의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벽에 달린 냉난방기 송풍구에서는 단조로운 윙윙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와 박 변호사는 긴 테이블 우측에 자리를 잡았다. 맞은편에는 대우와 그의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50대 즈음 되어 보이는 조정위원이 착석했다. 오늘 대우는 방금 다림질을 마친 듯한 빳빳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짐 없이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체면은 머지않아 갈기갈기 찢겨나갈 참이었다. 재산 분할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나의 의뢰인인 김대우 씨는 3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비록 원고보다 소득은 적었으나 막대한 양의 가사노동을 전담하였으며 원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5억 원에 대한 재분배를 주장하며 그중 30%에 해당하는 지분, 즉 4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7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기들도 이전에 부른 값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조정위원이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원고 측 의견 있으십니까? 박 변호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자기 앞에 놓인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을 열었다. 그는 깔끔하게 제본된 서류 더미를 쓱 뽑아내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조정위원님, 이것은 원고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 목록 제1호증부터 5호증까지의 자료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다. 첫째, 가사노동 기여도에 관한 건입니다. 이는 지난 36개월 동안 원고 윤지아 씨가 가사 도우미 업체에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주 3회, 매회 4시간씩 청소, 빨래, 정리정돈 등 모든 가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피고 김대우 씨가 제출한 소위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진들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어쩌다 한번 연출해서 찍은 사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가사기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비록 가사 도우미를 썼다 할지라도 가정 내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둘째, 박 변호사가 그의 말을 싹둑 자르며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다. 정서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일일 게임 접속 시간 로그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전자오락에 쏟아부었으며 원고와 의미 있는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을 나눈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 명의의 가족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수차례 결제하였고 그 누적 금액만 1,200만 원에 달합니다. 대우의 안색이 미세하게 파리해졌다. 무릎 위에 올려둔 그의 두 손이 꽉 쥐어져 주먹이 되었다. 이건 모두 부부 사이의 사소한 생활상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애써 변명하려 들었다. 부부란 본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 변호사는 상대의 말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세 번째 서류를 빼들었다. 그 서류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쳐져 있었다. 이 자료는 피고의 모친인 조장숙 씨, 그리고 피고의 동생인 김대준 씨가 지난 3년간 원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명세서입니다.
매월 500만 원의 고정생활비 이체 내역, 청담동 미엘 피부과의 VIP 회원권 결제 기록, 현대백화점에서의 수차례 고액 결제 내역, 김대준 씨의 4학기 불량 대학 등록금, 그리고 피고 본인이 몰고 다니는 외제차의 선수금 및 3년치 자동차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최 변호사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다. 피고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그의 월 세후 소득은 겨우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피고 본인의 자동차 할부금과 개인 용돈을 제하고 나면 공동재산에 기여하기는커녕 피고 측 본가의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난 3년간 원고 윤지아 씨가 피고와 피고의 원가족을 일방적으로 부양해왔음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조정실 안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릴 뿐 쥐죽은 듯 고요했다. 조정위원은 붉은색 펜으로 둥그렇게 표시된 천문학적인 액수들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깊게 구겼다. 김대우 씨 이 조정위원이 대우를 쳐다보았다. 원고 측 변호인이 진술한 이 재무 데이터들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곁에 앉은 최 변호사를 힐끔 쳐다보았으나 최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만 뚫어져라 응시할 뿐 그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저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우가 고개를 획쳐들며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우리 엄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깟 돈, 윤지아 쟤한테는 껌값이나 다름없어요. 명색이 IT 디렉터고 연봉이 몇 억인데 결혼했으면 시댁 챙기는 건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피고 조정위원이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엄중한 어조로 경고했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제시된 금전적 수치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답변하십시오. 저는 대우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이마 위로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피고 측에서 재무 데이터를 반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측은 정식으로 반소를 제기합니다. 박 변호사가 새로운 소장을 꺼내 들었다.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고 원고가 더 이상의 부양을 거부하자 언어폭력과 물리적 위협을 가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측은 피고의 전 재산 포기 및 알몸 퇴출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천만 원, 대우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의자가 쾅소리를 내며 뒷벽에 나동그라졌다. 강도야 뭡니까? 나한테 5천만 원이 어딨다고요. 착석하세요. 조정위원이 불호령을 내렸다. 대우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최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언어폭력 및 물리적 위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바입니다. 최 변호사가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말했다. 피고의 모친께서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신 바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른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일상적인 차원이었으며 결코 정신적 학대로 간주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물리적 위협 주장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는 대우의 얼굴을 응시하며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정위원님, 이 안에 녹음 파일 2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지난달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의 모친이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을 향해 퍼부은 폭언이 녹음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피고가 지하주차장에서 저에게 가한 협박과 폭행 미수 현장을 녹음한 자료입니다. 나는 USB를 앞쪽으로 스윽 밀어주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 변호사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이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녹취를 해당 증거 자료는 이미 재판부에 신청하여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세우더니 USB를 꽂고 오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일말의 정적도 없이 조장숙 여사의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고요한 조정실 안을 꽝꽝 울렸다. 어휴, 촌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보내온 물건에서도 어쩜 이렇게 구질구질한 냄새가 진동을 한대.
지아야, 내 부모 같은 그 냄새나는 거지 근성은 앞으로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우리 집안 체면 깎아먹는 것도 유분수지. 밭에서 캐낸 이런 썩은 잎사귀나 주워 먹고 사니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거 아니겠니? 녹음 상태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뺨을 후려치는 듯한 파열음을 냈다. 음성 파일의 재생이 끝났다. 조정실 안은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조정위원이 쥐고 있던 볼펜을 탁 내려놓았다. 그는 맞은편의 대우를 바라보며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혐오감과 경멸을 가득 담은 시선을 던졌다. 대우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펄떡거렸고 양손으로는 바지 단을 미친 듯이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턱이 가슴팍에 닿을 만큼 푹 숙인 그의 모습은 마치 척추뼈가 모조리 뽑혀나간 한 마리 개새끼나 다름없었다. 김대우 씨,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결코 크지 않지만 심장을 관통할 만큼 선명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평생 흙을 파먹으며 농사를 지으셨고 그 피땀으로 저를 서울대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담가 보내주신 그 김치는 제가 15억 전세금으로 얻은 우리 집에서 단연코 가장 깨끗하고 귀한 물건입니다. 오히려 당신들 가족이야말로 뼛속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거지 떼들이지. 대우가 고개를 획 쳐들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미친 듯이 악을 쓰고 발악하려 했으나 조정위원의 서슬퍼런 눈빛과 박 변호사의 얼음장 같은 시선,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놈의 금융거래 내역서 앞에서 끝내 찍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사건은 곧장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되었다. 하지만 진짜 승패는 이미 그날 조정실에서 완벽하게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대우는 단 한 통의 문자도 보내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수임료가 싼 삼류 변호사로 교체하여 법정에서 발악을 해보려 했지만 그 철옹성 같은 빼박 증거들 앞에서는 모든 발버둥이 한낱 삼류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늦가을에 첫비가 차갑게 대지를 적신 후 법원에서 발송한 판결문이 내 앞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걸터 앉아 페이퍼 나이프로 누런 서류 봉투의 윗부분을 조심스레 갈랐다. 그 안에서 묵직한 두께의 서류 뭉치를 꺼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서걱거리며 묘한 현실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첫 장을 훌쩍 넘겨 마지막 두 장에 인쇄된 주문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빽빽하게 인쇄된 텍스트 사이를 눈으로 훑어내렸다. 제1항, 원고 윤지아와 피고 김대우는 이혼한다. 제2항,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 원은 원고의 특유재산 및 개인소득으로 형성된 바 피고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3항, 피고 김대우는 혼인 기간 중에 부당한 처우 및 피고 원가족에 대한 비정상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금으로 도합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제4항,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는 그 8천만 원이라는 활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3년 1000일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숨죽여 삼켜야 했던 우라통, 수십 번도 넘게 한도 초과를 찍어대던 신용카드, 밥상머리에서 늘상 바닥을 향해야 했던 내 굽힌 고개. 그 모든 치욕스러운 파편들이 마침내 이 차갑고 명징한 몇 장의 판결문으로 응축되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가슴을 쫙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하고 맑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박 변호사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자료권은 즉시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가 주시죠. 박 변호사의 답장은 빛의 속도로 날아왔다. 이미 강제 집행 신청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디렉터님께서 흥미로워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 측 자산조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인데 소송 비용과 위자료 8천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어제 자로 그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헐값에 매각했더군요. 피고 명의로 된 나머지 유동자산은 모친의 빚구덩이를 메우느라 진작에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액정에 뜬 글자들을 보며 나는 언제나 팔이 낙상할 듯 삐까뻔쩍하게 광을 내고 다니던 대우의 그 잘난 외제차를 떠올렸다. 그게 그 인간의 마지막 알량한 빤스 한 장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무참히 찢겨 발가벗겨진 셈이었다. 이틀 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가십을 향한 아드레날린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어머머, 지아씨. 나야 나, 교회 이 집사. 혹시 번호 지운 건 아니지?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조장숙 여사가 강남교회에서 그렇게나 어울려 다니던 소위 사모님 패밀리 중 한 명이었다. 지난 3년간 조장숙 여사는 허구한 날 나를 병풍처럼 끌고 다니며 모임 밥값을 계산하게 만들었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이 집사님. 어휴, 세상에. 지아씨 대우랑 이혼했다며? 어쩌면 좋아. 진짜 안 됐다. 이 집사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따위는 단 1g도 없었고 오직 특급 찌라시를 퍼뜨리고 싶어 안달난 욕망만이 번들거렸다. 지아씨는 모를 거야. 그 잘나신 시어머니. 아니, 조장숙이가 지금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글쎄 지난주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짐 싸서 쫓겨났다니까. 대우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월세랑 관리비를 도저히 못 버텨서 쫓겨난 거래. 보증금은 옛날 옛적에 그 큰아들 대준이 결혼 준비한다고 싹 다 빼서 말아먹었다나 봐. 나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모니터 화면에 데이터 표를 응시하며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어제 조장숙이가 교회에 기어 나왔는데 어땠는 줄 알아? 맨날 걸치고 다니던 그 에르메스 스카프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보풀다 일어난 누더기 코트를 입고 왔더라고. 타고 다닐 차도 없어서 마을버스 타고 왔대. 경기도 안양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 반지하로 이사했다나 뭐라나. 우리 사모님들이 왜 요새 청담동 피부과로 마사지 받으러 안 오냐고 슬쩍 떠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거 있지? 내 보기엔 앞으로 쪽팔려서 우리 교회는 발도 못 들일 거야. 이 집사는 숨이 넘어갈 듯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지아씨, 내 말이 맞지? 그런 거머리 같은 집구석은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이야.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 지아씨 없으면 그 집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걸도 못할 위인들이라고.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한창 업무 중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나는 건조한 표정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조장숙의 비참한 몰락, 대우의 궁상맞은 처지, 남부럽지 않은 예단을 바치지 못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대준의 결혼식. 이 모든 파국은 이제 나와는 철저히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그 집구석에 끓는 냄비는 진작에 바닥까지 타들어가 구멍이 났고 남은 거라곤 시커멓게 눌어붙어 썩은 내를 풍기는 잿더미뿐이었다. 달력은 어느덧 12월로 넘어갔다. 서울에는 겨울을 알리는 짙은 첫 안개가 내려앉았다. 아침 7시 반, 나는 회사 건물 지하의 임원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노트북 가방을 챙겨 들고 1층 로비의 스피드 게이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건물 밖은 농밀한 안개로 가득 차 잿빛 미세먼지가 거리를 스산하게 뒤덮고 있었다. 로비의 유리 회전문 밖으로 웬 인형 하나가 어른거렸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김대우였다. 그는 더 이상 말쑥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동대문에서 주워온 듯한 싸구려 검은색 롱패딩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패딩 밑단은 이미 허옇게 때가 타 있었다. 발에는 흙탕물이 잔뜩 튄 낡아 빠진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다. 새집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사풍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제자리 걸음을 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울 앞에서 30분씩 머리에 왁스를 쳐바르고 비싼 맞춤 정장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으며 넥타이 핀 하나까지 수는으로 깔맞춤하던 과거의 그 헛에 충만한 김대우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
내 모습을 발견한 그의 두 눈동자가 기적을 본 듯 휘둥그레졌다. 그는 유리문 쪽으로 허겁지겁 다가와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으나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그의 팔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당사 직원이 아니시면 방문 예약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대우는 다급한 손길로 문 안쪽에 서 있는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 좀 만나러 왔습니다. 윤지아 디렉터님요. 제가 그 사람. 그는 말문이 턱 막혔다. 남편이라는 그 두 글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의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였다. 나는 사원증을 태그하고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대신 방향을 틀어 유리문 앞까지 다가갔다. 두꺼운 강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나를 마주한 대우는 미친 듯이 유리창을 탕탕 두드려댔다. 그의 얼굴엔 처절한 애원이 그득했다. 추위에 시퍼렇게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하얀 입김이 유리창 위로 뿌옇게 성애를 만들었다. 나는 회전문 옆에 쪽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순식간에 내 몸을 덮쳐왔다. 지아야, 대우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덥석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보안 요원이 즉각적으로 그의 앞을 철통같이 막아섰다. 여긴 무슨 일이지? 나는 그의 운동화 코에 들러붙은 더러운 진흙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1호선을 타고 지옥철을 뚫어 여기까지 오는 데만 꼬박 1시간 반은 좋게 걸렸을 터였다. 지아야, 대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게 극심한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방자함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물에 빠진 자의 끔찍한 절망만이 찰랑거렸다. 나 차 팔았어. 법원에서 때린 그 8천만 원 중에 아직 3천만 원이 모자라. 우리 엄마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셔. 그 낡은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서 매일 밤 기침하느라 잠도 못 주무셔. 대준이네 사돈댁에서는 예단비 문제 때문에 결국 파혼하자고 통보해왔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을 대가 고통스럽게 위아래로 꿈틀거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아야, 내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지난 3달 동안 매일 퇴근하고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구석에 들어가면 엄마는 나붙들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대준이는 미쳐서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데 나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고기 반찬은커녕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다고. 그는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양손은 주머니 안에서 덜덜 떨며 패딩천을 뜯어낼 듯 움켜쥐고 있었다. 너 혹시 그 8천만 원 강제 집행 신청 취소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시간이라도 조금만 더 줘.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가 부부로 살았던 지난 3년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이야.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이 비루한 남자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지난 3년, 그는 내가 마련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시사철 완벽한 온도의 중앙난방을 누리고 매일 산지 직송으로 배달되는 2플러스 한우를 씹어넘기며 내 돈으로 뽑은 외제차를 몰고 회사 동료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다. 그 시절, 그는 그 모든 호사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인 양 착각했다. 내 부모님이 거친 손으로 정성껏 버무린 그 귀한 김치가 본인의 고상한 식탁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고 비웃어대던 인간이었다. 대우야.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공 깊은 곳에서 일말의 얄팍한 희망이 찰나의 빛을 발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 당신네 엄마가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막말을 짓거렸는지 아직 기억나. 나는 오늘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지극히 건조한 어투로 그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 보고 냄새나는 거지라고 했지? 그분들이 땀 흘려 보내주신 음식에서 구질구질한 빈티가 난다고 했잖아. 대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허물어졌다. 그럼 지금 꼬리말이 아닌 당신 자신을 한 번 봐의 내 시선은 그의 떡진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싸구려 패딩을 거쳐 흙탕물이 눌어붙은 남루한 운동화 코에 머물렀다. 누구한테 빌붙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제 힘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진짜 냄새나는 거지가 과연 누구일까? 대우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들거렸다.
그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내뱉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지갑 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발딛고 숨쉬며 기생해온 완벽한 세계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나는 2번 다시 그를 뒤돌아보지 않고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로비 안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윤 디렉터님, 보안 요원이 내 등 뒤에서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밖에 저 사람,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만 본 채 차갑게 지시했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회사 건물 반경에 발 들이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내 앞에서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최고층 버튼을 눌렀다. 가벼운 무중력 상태가 몸을 감쌌다. 나는 매끄러운 엘리베이터 벽면에 등을 기댄 채 빠르게 치솟는 층수 알림판을 묵묵히 올려다보았다. 문득 내 낡은 캔버스백 안에 담겨있던 그 묵직한 밀폐 용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젖은 신문지를 한 겹 한 겹 정성스레 벗겨내고 그 용기를 냉장고 가장 깊숙한 칸에 소중히 밀어 넣었었다.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나는 새하얀 쌀밥을 갓 지어냈다. 오직 그 배추김치 한 접시만을 곁들여 밥솥 바닥까지 싹싹 긁어달게 비워냈었다. 푹 익어 알싸하고 시큼한 그 김치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때 그건 곧 눈부신 햇살과 정직한 흙, 그리고 오랜 시간이 빚어낸 거룩한 맛이었다. 앞마당에 쭈그려 앉아 허리 한 번 못 펴고 배추를 씻어내던 우리 아버지의 땀방울,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정성껏 양념을 치대시던 우리 어머니의 억센 손맛이었다. 그것은 단연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맛이었다. 띵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섰다. 문이 스르륵 열리자 복도의 전면 유리창을 통과한 아침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사무실의 공기를 가슴 벅차게 들이마시며 하이힐을 신고 새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 디렉터 룸을 향해 걸어갔다. 저들의 냄비 속 썩은 물은 진작에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내 진짜 빛나는 인생은 이제 막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